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네, 이승우입니다. 그 방송 중에 중간중간 보셨죠? 노보스 게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중고차 알아가기 할 때는 우리 이승우 팀장이 조금씩, 왜냐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정비를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신차 하체할 때랑은 좀 다르니까, 대신에 중고차 알아가기는 그 일반 신차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못 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만한 그 직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디테일하게 못 가니까 좀 최대한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우 팀장, 정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지? 15년. 왜 그걸 망설이고 얘기해? 본인의 경력은? 계산하느라고. 자, 이 당시 이게 2002년식 320인데 이 당시에는 3시리즈 2000cc나 2200cc 이런 것들이 6기통이었어, 그지? 그렇죠. 2500cc도 그렇고. 근데 보면 굉장히, 물론 이 본네트 안에 이 크기도 요즘 차보다 작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실 차가 좀 작은 건 사실이지. 요즘 차들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전체 플랫폼이 좀 작지? 좀 작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작은, 그지? 네. 근데 엔진이 너무 커 보여. 이게 아무리 2200cc인데 이 작은 차에 너무 큰 엔진이 아니냐. 이런 엔진을 넣었을 때 앞부분이 너무 무겁거나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정비사의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승우 팀장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나? 무겁겠다. 무겁겠다. 네. 그럼 이게 무겁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주로 어떤 거를 제조사에는 무거운 엔진을 넣기 위해서 뭐를 줄일까? 앞쪽 판넬 쪽 무게나 앞쪽 판넬 쪽 무게, 뭐 하체 쪽. 하체 쪽, 네. 그 외에는 뭐 그다음에 사이드 멤버, 뭐 이런 것들을 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요즘 차들은 본넷 다 웬만하면 알루미늄 쓰잖아. 스틸이고 휠하우스, 그다음에 인사이드 판넬, 그다음에 앞으로 뻗어 있는 전조물, 펜다, 아예 알루미늄이 없어. 이 차는 원래 이 당시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알루미늄을 원래 제조사들이 안 썼나? 그 당시에 알루미늄 차는 없었어? 거의 없다. 사실 이 당시에 이 320i가 2001년을 기준으로 전기형과 후기형인데 후기형이 좀 많이 개량이 됐다 그러더라고.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개량이 돼서 뭐 플라스틱류가 엔진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승우 팀장이 정비를 하면서 그러면 플라스틱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을 때 그로 인한 고장률이 많다라는 오너들의 의견도 있던데. 네, 많이. 주로 어떤 데서? 주로 이쪽 가스켓 쪽. 가스켓 쪽. 플라스틱 파이프 종류. 파이프 종류. 그런데 이제 경화로 깨지는 거야? 네. 오일이 누유되고? 네. 경화로 인해서 이제 오일이 누유된다던가 거의 대부분 그런 증상이 많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000cc랑 얘 2200cc랑 엔진 블럭하고 헤드가 같나?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걔네들에 비해서 얘가 물론 마력수가 적기 때문에 엔진의 스트레스도 더 적겠지만 내가 경험상 이 2200cc가 3000cc나 2500cc 애들보다 오일 누유가 현저하게 더 적어. 네. 왜 그러는 거야? 똑같은 6기통인데, 직렬 6기통? 같은 블럭인데 아마 그 실린더 블럭 그 내경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열로 인한 게 아마 3000cc가 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걔네들이 같은 블럭 안에서 보호를 더 크게 쓰니까 네네네. 블럭에 들어가는 쇠의 성분이 더 적고 출력이 더 많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으니까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실링류라든가 고무 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화가 빨리 된다는 거지. 예. 경화에 의해서 부스러지거나 으스러지면서 오일이 누유가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요즘에 540이나 그 535D나 이런 걸 보면 물론 걔네들이 이제 이런 플라스틱류가 더 많이 개량이 됐잖아. 같이 캐니스터가 같이 달려. 그러니까 EGR이 같이 이제 연동되는 거고 소재도 더 좋아지고 가벼워지는데 왜 엔진의 전체 길이가 물론 걔네들이 더 안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왜 엔진이 얘가 더 커 보이지? 똑같은 직렬 6기통이고 얘네는 블럭이 개량은 됐어도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길이가 지금 나오는 6기통 BMW들보다 얘가 훨씬 길어버려. 이게 시각적인 차이인가? 훨씬 제가 봐도 커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래? 엔진이 그럼 실제로 요즘 차들의 엔진이 작아진 건가? 요즘 엔진은 많이 경량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많이 좀 작아졌어요. 실제로 보더라도 BMW 엔진들이 많이
이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부위도 요즘 차들이 이렇게 안 두껍잖아. 이 캠 쪽도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돌아가는 캠을 얘네들이 네. 해주는 뭐 진공각 그 바노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옛날 구형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게 두꺼운 거지. 네. 근데 이 부분도 되게 무겁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무게 배분에 있어서도 물론 엔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앞차축에 걸어놔서 무게 중심이 얘가 5대5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 차에 비하면 많이 튀어나온 거네. 많이 튀어나왔죠. 많이 튀어나와. 네. 이런 차들을 중고차로 살 때 위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차를 중고를 사러 갈 때 떠보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그 위에서 보면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뭐를 안내해주고 싶어? 뭐를 봐라? 일단 사고 유무. 사고 유무. 사고 얘는 일단 지금 무사고. 사고 유무나 음. 거의 중고차는 거의 세척을 해놔가지고 몰라요. 한 번쯤은 리프트 올려가지고 하체 커버 뜯어서 오일 누유가 있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중고차를 사러 가거나 개개인끼리 직거래를 많이 하는데 위에를 보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꿀팁 같은 거 없나? 꿀팁 같은 거요? 이 차주분도 이 차를 뭐 4,500만 원 이게 시세가 네. 상태가 좋은 건 한 6, 700 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한 400 이하 4, 500이면 중간 정도 상태라고 하더라고. 뭐 위에 보고 꿀팁은 없나? 핸드폰 후레쉬로 이제 오일 누유가 되는지. 오일 누유. 예,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6기통 엔진은 오일 누유가 어디가 제일 심해? 일단 위에 헤드 헤드 커버 가스켓하고 음. 아래 오일팬 가스켓. 오일팬 가스켓. 블럭 중간에 어서 새거나 오일 쿨러 하우징. 매니폴드 이런 데서는 안 새. 오일 쿨러 하우징? 예, 이 안쪽에 가스켓에서 많이 새고요. 많이 샌다고? 네. 얘는 그리고 앞에 이 후황팬이 엔진 힘으로 돌아가네? 요즘 차들은 다 모터로 돌리잖아. 요즘에는 이게 거의 없죠. 그니까. 네. 근데 얘는 여기 보면 엔진에서 축이 나와갖고 엔진 축으로 이걸 돌려버리네. 네네. 그럼 이거 돌릴 때도 엔진의 힘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네. 이게 워터펌프에 연결이 됐을 거예요. 아, 워터펌프에? 아, 옛날 차들은 모든 걸 다 엔진의 힘을 다 썼지? 예, 예.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많이 안 나오는 거고 연비가 떨어지는 거고. 이 차가 지금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거든? 네. 근데 디스크나 패드를 봤을 때 나는 그렇게 크게 뭐 안 거 왜 그러는 거야? 브레이크가 옛날 차라 그러나? 오랫동안 오일을 교환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오일이 여기 한번 뭘 보고 하는 거야? 오일 색깔이 오일 색깔이. 시꺼매요. 아, 이게 지금 까만 거야? 예. 아. 원래 좀 노란색에서 살짝 투명한데 지금 이 겉에서 봤을 때도 좀 많이 오염이 된 상태로 보여요. 그럼 브레이크 오일이 오염돼도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수 있나? 네. 불순물 때문에 아무래도 압력이 적정 압력이 전달이 안 돼서. 네. 그러면 여기 하이드로백에서 진공관으로 가는 관이 좀 막혀서 페달의 담력에 힘이 약해지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나? 막혀 있으면은 어딘가 불순물이 네, 있어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오래된 차니까 브레이크 오일을 우리가 갈아야 되네. 예. 브레이크 오일 갈고 엔진 오일 갈고 파워 오일은 괜찮고 오일 상태는 괜찮아요. 괜찮고 약간 누유가 있는 상태. 누유 상태. 차주가 관리를 잘한 거네. 사고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자, 그럼 빨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8년이 된 차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데? 네. 이건 차주분이 많이 고쳐서 그런 건가? 수리 흔적도 많이 보이고. 이런 데가 뭐 되게 낡은 거 같지가 않아요. 다 가른 거지? 뭐 오일팬도 작업을 하셨고요. 또 흔적을 교환하시는 에어컨 펌프도 내가 봤을 때는 갈았을 것 같아. 그지? 여기 팬도 깨끗하고 여기 실링들도 다 깨끗하게 작업돼 있고 어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 누유는 계속 있네. 네, 아무래도. 이 엔진 자체가 어쩔 수 없나 보지? 네. 과거 BMW 엔진들이 고성능을 내다 보니까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 17, 8년 전에도 냉각수에 열 교환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바람을 다 모아서 라디에이터 쪽에 바람을 다 몰아주는 장치 돼 있고 그리고 경량화 때문인지 몰라도 인사이드 파넬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스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이러면은 사고 났을 때 이거 하나랑 여기 하나가 이 전방의 모든 걸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네. 옛날에는 충돌 안전 규제가 좀 약했었나 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질 자체가 스틸이라? 그래도 너무 좀 약해 보이는데.
엔진이 잡아주잖아요. 아, 엔진이 막아주는 거야? 전방 추돌했을 때? 그리고 이 서브 프레임이 요거 하나네. 이거랑 받침 저거. 근데 걔는 별로 무겁지 않잖아. 가벼워. 알루미늄이 걔는 그렇게 큰 힘을 받진 않잖아. 그러면 서브 프레임은 얘가 메인이네? 네, 얘가 그러면 요거 하나를 가지고 양쪽을 묶고 서브 프레임을 했다는 거네? 그리고 메인 골격에다가 여기 피봇을 묶어버리고. 네. BMW의 마법의 맥퍼슨인데, 야, 근데 이게 알루미늄 있잖아, 얘 지금. 스틸이 아니고. 근데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네. 일반 차들 전륜 구동이나 일반 맥퍼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단한 알루미늄 합금을 안 쓰는데, 딱 봐도 뭔가 이 핸들링에 관해서는 얄짤없이 그리고 이걸 굉장히 길게 뽑았잖아, 지금. 움직임의 범위를 많이 주기 위해서. 야, 이런 걸 보면 참 옛날에 BMW가 차를 만들 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고집이 있지 않았나. 핸들링에 있어서만큼. 그리고 얘하고 얘도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서브 프레임에다가 이쪽 피봇을 묶고 메인 차대에다가 얘를 묶었는데 얘도 엄청나게 강하게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BMW가 차를 만들 때 얘네가 허투루 만든 게 아니고 정말 핸들링 머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 당시에도 얘네는 ZF-에서 미션을 받았을 텐데, 아, 옛날 미션인 거 티가 난다. 이 안에 보면 이게 지금 토크 컨버터잖아, 그지? 이 토크 컨버터가 오래되면은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나? 악셀을 밟았을 때 웅 하고 RPM은 올라가는데 전달이 좀 확실하게 안 돼. 토크 컨버터의 문제 아니면은 밸브 바디에서 오일이 가서 변속되는 거의 문제,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봐?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 네, 토크 컨버터보다? 네. 이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올라가는데 변속을 빨리 못 쳐주니까? 근데 올라갈 때도 변속을 빨리 안 쳐줘도 만약에 밸브 바디나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2단에서도 차는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근데 차가 안 튀어나가. 그럼 토크 컨버터에서 슬립이 나는 거 아니야? 미션 가게에 물어봐. 아, 그럼 미션 가게에 물어봐야 돼? 아, 또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줘버리네. 이 미션을 잡아주는 하우징도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 그때는 저런 그냥 고무 같은 걸로 잡아놨네. 저러니까 이제 진동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 요새는 저런 게 액체 봉합 같은 걸로 좀 잘 돼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데는 진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다 알루미늄을 해놨네. 이 당시에도 저런 기술을 썼고. 엔진 마운트는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엔진 마운트 갈았네? 엔진 마운트 이때 당시 것도 좋네. 되게. 얘네가 원래 엔진이 약간 엔진 지금 기울어져 있지, 이쪽으로.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엔진도 기울어 놨고. 야, 얘네도 이때도 뒤쪽에는 이렇게 보강을 해놨네, 차대를. 이쪽에서는 이걸로 잡았으니까 이쪽에서는 이걸로 스틸로 그 두 개나 잡았네. 후륜 구동이니까 아무래도 뒤쪽을 좀 강하게 잡아주려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와서는 얘가 지금 서브 프레임으로 봐야 되나? 리어 서브 프레임? 네. 여기랑 같이? 여기로 해서 많이 부식이 많이 됐네, 그지? 오래됐으니까. 얘네들이 출력이 높은 뭐 328이나 325, 뭐 330 같은 경우가 뒷바퀴 쪽에 이제 출력이 많이 가니까 이 서브 프레임에 무리가 많이 가나 봐. 이게 잡아줘야 되잖아. 이 바퀴의 구동 힘을. 그러니까 이런 데가 찢어진다 그러더라고, 바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서브 프레임을 여기에 이제 디퍼렌셜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5링크나 W15의 멀티링크들은 이 트레일링 암이 없는데, 이걸 내가 어디서 최근에 봤는데 무슨 차 이런 게 있지? 요즘 나오는 국내 차량들. 국내 차량이 이래? 이렇게 그럼 이게 완벽하게 W15으로 가거나 오링크의 기술이 좋아지면, 멀티링크가 좋아지면 사실 이게 필요 없는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완벽하게 서브 프레임하고 같이 바퀴의 독립성과 정확성, 또 엄청나게 강직도를 지들이 알아서 못하면 얘가 필요한 거잖아. 앞쪽에서 이렇게 트레일링을 해주면 얘가 더 쉽게 잘 따라오는 거지.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서 이걸 다 잡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려면 이쪽에 서브 프레임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암들이 나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뒤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요거는 그래도 알루미늄이네. 위에 알루미늄 같은데? 자석이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저게 스틸을 저렇게 만들진 않거든. 알루미늄이네. 그러니까 요거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가볍게 해주고, 그다음 밑에서 얘는 스틸인데 얘가 이제 밑에 로우암 격인데 원래는 로우암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앞에서 트레일링 암을, 그러니까 이게 3링크인 거야, 그지? 3링크인데 트레일링 인테그랄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자체가 너클이네요. 아, 자체가 너클함이야? 네. 그러니까 너클함을 아예 토션빔처럼 이렇게 묶어버린 거네? 너클함을 앞쪽으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얘는 허브하고 따로 연결이 없이 그냥 일체형인 거네? 일체형. 되게 독특한 방식을 썼다니? 이런 것 때문에 이 차가 주행 느낌이 좀 매력이 있는 건가? 어떻게 너클함을 여기다 통째로 묶어버리고 밑에다가 로우함 하나 달고 어퍼함은 넓적다리로 해가지고 저렇게 알루미늄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썼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알루미늄을 쓴다라는 건 이쪽으로 가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로 올라가는 승차감 때문에. 그럼 얘 너클함 자체는 지금 스틸인 건데, 그리고 와, 리어 댐퍼도 엄청 길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BMW 특유의 승차감이 나오는 거죠. 야, 이런 걸 보면 참 이 당시에도 참 BMW는 차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는 거지. 자, 여러분, 어떻게 조금 영상이 짧고 약간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 중고차 알아가기를 본편처럼 자세히 하기에는 시간상 저희가 좀 부족해서 본편 리뷰가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본편 리뷰, 신차 리뷰를 더 메인으로 하고, 좀 짧지만 그래도 이 차를 중고차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자 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 이승우 팀장이 좀 많이 얘기를 못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면 이승우 팀장이 잘 리드해서 잘 할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는 우리 이승우 팀장한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노브스 게러지에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러 오면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정비를 해주니까 우리 리뷰할 때나 제가 라이브 할 때 항상 나가는 그 차 핸드폰 번호가 이승우 팀장 우리 노브스 게러지 번호니까 그쪽으로 예약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앞으로 열심히 잘할 테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저는 다시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일반 리뷰하고 좀 다른 중고차 알아가기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이 났나 같아요. BMW 246 이 차가 아마 2004년식인가 뭐 3년식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고차 알아가기 리뷰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당시에 이 차에 관련된 리뷰를 하긴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노후돼 가지고. 하지만 이제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이 차에 완벽하게 이제 빙의를 해서 신차의 상태로 빙의를 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초반에는 이제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들이나 이런 차에 특히나 3 시리즈 같은 거나 이런 좀 명차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이 차에 관련된 좀 종합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생각이거든요. 자, 이제 출발을 하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식의 6기통 엔진이 들어간 320들은 상태가 좋으면 한 5, 600도 가고요. 상태가 안 좋으면 300 정도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1, 200의 차이가 물론 E급의 차를 사면서 작은 돈으로 살 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 오래된 차들을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무사고 차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엔진 미션 상태가 되게 중요하죠.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상태인데, 서스펜션의 그 부식 정도, 그 다음에 손상 여부, 그다음에 서스펜션의 안에 들어가는 부식류들,
사실 뭐 좀 절친한 사이가 괜찮고 친절한 사장님이 있는 곳에서는 서스펜션을 빼서 안에 부식만을 작업해서 넣기던데 사실 그게 좀 공임과 작업의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물론 장비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하체를 좀 보강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댐퍼까지 다 나가게 되면 수입차의 경우 댐퍼가 물론 아마존이나 이런 외국의 비품을 구매했을 때 비싸진 않지만 운송료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운 좋게 이 차주분은 제가 이 차를 몰아보니까 일단은 하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체 우리기 했을 때도 봤지만 부식된 데도 별로 없고, 그리고 타이어가 지금 앞뒤에 다른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노면에서 오는 특이한 그 미세한 피칭이라고 해야 되나, 앞뒤 타이어가 트레이드가 다르니까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생기는 구름 저항에 의해서 앞바퀴가 만들어내는 것과 뒷바퀴가 만들어내는 게 다르니까, 고유 주파수가 다르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피칭이 생겨요. 이게 에어로다이나믹 때문에 생기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댐퍼가 수명이 줄어들면서 댐퍼가 딱 스프링의 이 어떤 탄성 개수를 못 이기니까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댐퍼가. 근데 댐퍼가 약해지면 이 스프링의 움직임의 범위의 이 탄성 개수를 계속 잔진동을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차가 계속 통통통통통 뛰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그로 인해서 피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되면 달리면서 유인까지 오면 이제 사람이 어지러워지죠. 현재 이 차는 굉장히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잔잔하게 이렇게 파도 위에서 동동동동 뛰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마 이거는 타이어가 앞뒤가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과 댐퍼의 수명이 짱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 BMW 320, 이 직렬 6기통이들, 이 당시에 318들은 4기통 엔진이 들어갔는데, 이 당시 2002년을 기점으로 246이 전기형, 후기형으로 나눠질 거예요. 후기형에부터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엔진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제 엔진이 바뀌는데, 이게 후기형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기형에 있던 318 엔진들은 SOHC 싱글 오버헤드 캠 샤프트 엔진으로 출력도 낮고 구조도 단순해서 정말 고장도 없고, 그거 수동으로 타잖아요. 천하무적이에요. 차도 가볍고 이래가지고 끝장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출력이 낮아갖고 힘아리가 없어요, 차가. 대신에 고장도 안 나고 가볍고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차거든요. 대부분 이제 320이나 뭐 323이나 330, 328 이런 차들은 6기통이죠. 근데 이 6기통이 들어간 차들이 출력도 좋고,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던 모델들은 밸브트로닉이 아마 적용이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오래된, 특히나 이 3 시리즈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차기 때문에 이런 차를 살 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면 알고 사야지. 모르고 샀다 하면 정비비가 한 300~400이 훌러덩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0 주고 차를 사서 재밌게 타려고 했는데 수리비가 300~400이 나와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차를 사셔야 된다라는 거고,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 이 차를 살려는 사람들은 뻔해요. 이 차의 특유의 그 이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마법 핸들링. 사실 BMW 3 시리즈의 마법 핸들링은 246. 이게 나는 정점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229인가 그러겠죠? 229는 아마 이 뒷세대까지가 거의 마법의 핸들링이 연결돼요. 유압식 핸들링을 이 스티어링을 포함해서 얘네가 썼던 그 특유의 맥버슨,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의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엔진의 재미, 2002년도 이 당시 246에서 마법의 핸들링의 전에 엔진의 재미에서 악셀을 딱 밟으면 6000rpm까지 쫙 가서도 출력이 아주 재밌게, 엔진의 움직임이, 보통 차들이 이 당시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연식이 오래 안 돼도 이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엔진의 RPM이 5000, 6000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엔진이 돌질 못해요. 지금도 6000rpm인데도 RPM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쫙 도는 느낌이 엥 하고 도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돌고, 엔진을 밟을 때 2000이든 3000이든 4000에서 돌 때 뭔가 악셀을 내가 밟을 때 우웅 하는 느낌이, 느낌은 우웅 하는 바람 도는 느낌은 뭐냐면, 요즘의 모든 차들은 라지에이터에 달려있는 팬이 전기 모터로 돌죠. 필요할 때는 돌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돌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라디에이터에 달려있는 팬이 엔진의 힘으로 돌았어요. 엔진이 빨리 돌면 그만큼 엔진에 열이 많이 나니까 팬도 같이 돌아. 물론 동력 손실이죠. 이 쿵 하고 도는 이 팬 소리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17년 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5,000, 6,000 RPM에서 엔진이 부드럽게 도는 게 이 당시에 BMW가 썼던 밸브트로닉이라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밸브트로닉.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밸브트로닉이 뭐 하는 거예요? 밸브의 열림의 양. 낮은 RPM에서는 밸브가 조금만 열리게 해주고, 높은 RPM에서는 엔진 안에 피스톤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많은 공기와 많은 연료를 빨아당기기 위해서 밸브를 깊게 열어주는 기술이 밸브트로닉. BMW가 쓰는 밸브트로닉이라는 기술인데, 이 밸브트로닉이라는 기술을 이 당시에 썼을 때 BMW는 흡기 매니폴드에서 낮은 RPM에서 이 밸브가 조금씩 열리니까 흡기 매니폴드 안에 진공 상태가 많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진공 상태가 왜 필요하냐? 보통 흡기 매니폴드 안에서 흡기 밸브가 적당히 열리게 되면 들어오는 양이 별로 악셀레이터를 안 밟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드로틀 밸브가 열려야 되잖아요. 드로틀 밸브가 열리면서 많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흡기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드로틀 밸브를 통해서 안으로 많이 들어감시롱. 근데 이 드로틀 밸브가 달려있는데 밸브는 열리니까 안에 진공이 생겨요. 진공이 생기는 그거를 버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앞에 하이드로백이라는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거 두고 거기에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진공의 힘을 빨아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을 때 사람의 밟는 힘으로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하이드로백을 흡기 매니폴드에 연결을 해서 진공 상태로 빨아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하이드로백에서 풍선이 앞쪽으로 에어백 같은 게 앞쪽으로 확 그 진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네 바퀴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오일을 쫙 밀어줌으로써 브레이크가 더 잘 되는데, 그러니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브레이크를 세게 밀어주는 거죠. 오페라 실린더 안에 이 주사기를 인젝션을 쭉 세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밸브트로닉을 달았을 때 BMW들은 세차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연식이 오래되면 진공 펌프, 거기에 있는 걸 진공 펌프라 그래요. 그게 힘이 약하니까 이 밸브트로닉이 진공압이 생기는 게 약하니까 별도로 그쪽에 진공 펌프를 달아요. 진공 펌프가 돌아가지고 그 압을 만들어주는데, 이 차들이 그쪽 어디에 오일 세퍼레이터랑 모든 것들이 연결해 있고 플라스틱류이기 때문에 오일이 젖음시롱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연식의 차들이 오래되면 이 차주도 나한테 차를 갖고 와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 디스크랑 캘리퍼를 튜닝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일단은 브레이크 오일을 한번 갈아보고 봤을 때 디스크하고 브레이크 패드에는 문제가 없고,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고도 브레이크를 내가 이렇게 쭉 달리다가 딱 밟았는데 이게 지금 쑥 들어가는데 브레이크가 지금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이게 베이퍼록이라고 해가지고 오일 안에 불순물하고 공기방울들이 차가지고 생겨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내가 뒷차가 좀 멀어지면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쑥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안 먹어. 그러면 현재 내가 봤을 때는 베이퍼록이라고, 근데 베이퍼록은 사실 열받았을 때 생기는 거고, 아무튼 뭐 패드가 열받아갖고 안 듣든 뭐 오일이 끓어가지고 안 듣든 뭐 아무튼 이제는 패드가 열받아서 안 듣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오일이 끓었을 때 오일 안에 수분이 기포가 생겨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건데, 현재 얘는 내가 과격한 주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일 안에 기포가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오일 안에 불순물들이 생겨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갈자는 거고, 그랬는데도 브레이크가 지금처럼 밟았는데 별로 안 듣는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진공 펌프가 나간 거예요. 사실 이 차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작업의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진공 펌프가 달려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공임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러지에서 정비를 받게 되면 최적의 공임을 책정해서 제가 수리비를 청구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이런 차를 타면서 꼭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정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주분도 굳이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꼭 정비를 하겠다면 저야 뭐 마다 않고 땡큐 아리가또는 일본말, 지금 노노제팬이니까 쓰면 안 되죠. 땡큐 갓 플레이스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하면서 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246 3 시리즈의 재미는 뭐냐? 지금부터 이런 코너를 돌아갈 때 딱 80 정도에 육박하는 속도로 이 오래된 타이어를 가지고 딱 달리는데 이 핸들링, 이 당시에 이 3 시리즈들이 왜 재밌냐면, 일단 이 당시의 차들이 더군다나 6기통의 엔진이 들어갔는데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가진 차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차는 50대 50이에요. 노 사장이 늘 말하는 게 뭐야? 최고의 재미는 뭐냐? 경량. 그 다음 뭐야? 무게 배분. 그 다음 뭐야? 저중심화. 이거 갖추면은 그냥 그 차는 무조건 재밌는 차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루토스나 이런 차들, BMW 3 시리즈 이런 차들, 이 당시에 6기통의 엔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갖고, 방금처럼 이렇게 17년이 된 노후된 차인데 코너를 도는데 80에 육박하는 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감아 도는데 롤링 현상이 적어. 차가 기울어지는 롤링 현상. 이 차가 지금 롤센터가 높지도 않아요.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아요. 왜? 이런데 카본 같은 걸 쓰지 않았는데도 낮게 돼 있어. BMW는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차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차가 코너를 돌 때나 과격하게 주행 중에 핸들링을 가했을 때 롤링이 적다라는 게, 스테빌라이저를 억지로 꽉 잡으면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꽉 잡으니까 롤이 안 생기죠. 대신에 버티는 한계치가 낮아지고 쭉 옆으로 미끄러지는데, 얘는 하체 후리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봤지만 스테빌라이저가 굵지 않아요. 그리고 무게 배분이 좋은 차들은 스테빌라이저를 꽉 잡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차가 중량도 가벼운데 1300kg 전후밖에 안 되는데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럼 도대체 뭘로 롤링이 생기지 않게? 서스펜션하고 댐퍼예요. 이 차는 하체 구조를 보면 중량 대비, 차량의 체급 대비, 출력 대비 댐퍼가 되게 길어요. 옛날에 BMW 차들은 댐퍼를 굉장히 긴 거를 썼어요. 복동식이니 뭐 이런 거를 쓰기 전에 댐퍼가 길다라는 건 뭐냐? 노면의 홀딩 능력하고 스프링이 확 줄어들으려고 할 때 댐퍼가 버텨주는 거예요. 스프링을 강하게 하거나 스테빌라이저로 인위적으로 롤이나 이 좌우의 편향을 잡는 게 아니라 풍부한 쇼바감으로 어떤 차체 전체의 움직임을 잡아주고 굉장히 묵직하면서 단아한 느낌을 받게 되죠, 운전자는. 거기다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의 특징은 굉장히 특별한 걸 쓰죠. 앞에 맥퍼슨인데도 불구하고 맥퍼슨의 구조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 연식에 어울리지 않게 알루미늄의 맥퍼슨을 넣고 맥퍼슨의 움직임의 범위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놔요. 그게 바로 마법의 BMW의 핸들링이 나오는 거. 그리고 뒷바퀴의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껄쩍지근하면서 토션빔처럼 생김시롱, 액티브 인테그랄 같이 생김시롱, WC-봉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BMW가 썼던 마법의 핸들링의 원인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은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BMW가 정말로 독특한 FR 엔진이 앞에 세로로 있고 후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맥퍼슨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를 채택을 했는데 암의 구조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놓죠. 굉장히 움직임의 범위를 크게 해놓고, 더군다나 자동적으로 캐스터각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뒷바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 차가 거기에 무게중심까지 50대 50,
거기다 차의 무게중심도 저중심화가 돼 있어. 이 차는 핸들링이 이런 구조를 해놓고 핸들링의 특징이 재미없게 나온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BMW의 마법의 핸들링을 잡기 위해서 벤츠니 아우디니 도요다니 이런 애들이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이 차의 핸들링을 잡지 못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적인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그들은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구조를 BMW처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세팅 값으로 잡으려고 해봤자 이걸 못 잡어. 근데 이제 와서는 잡죠. 이제 와서는 서스펜션의 구조가 너무 좋아지고 BMW도 글로벌 시장을 채택하고 중국 시장에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고급진 승차감을 위해서 날카로운 핸들링을 좀 포기하거든요. 그랬다가 요번에 들어와서 요번에 나오는 3 시리즈에서 다시 날카로운 핸들링으로 돌아가죠. 왜? BMW도 안 거예요. 자기들은 벤츠처럼 고급진 핸들링으로 가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자기들도 느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6년 전에 했습니다. BMW는 고급진 핸들링 승차감으로 가다가는 고유의 손님과 팬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절대로 BMW는 고급진 승차감으로 가면 안 된다. BMW는 언제나 그랬듯 핸들링의 맛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노 사장의 꿀팁. 도대체 고급진 핸들링, 날카로운 핸들링, 칼 같은 핸들링은 뭐냐. 이 차를 몰면서 그저께 주말 너무 재밌는데, 이 오래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특유의 이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을 내가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노 사장이 말하는 BMW가 재밌는 게 저거구나, 또는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핸들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거구나 라고 불알이 무릎을 탁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뭐냐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차 레일 위에 기차 바퀴가 간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정확하죠. 기차 레일 위에 기차가 가는 게 아니라 기차 바퀴만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 기차 바퀴를 우리가 손으로 잡고 기차 레일에서 기차 바퀴를 쫙 민다고 생각을 해봐. 레일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레일을 타고 우리가 바퀴를 쫙 손으로 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쇠 바퀴가 돌면 느낌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 BMW는 주행 특성에 있어서 기차 레일 위에 기차 바퀴를 우리가 손으로 쫙 밀고 가는데, 양손으로 쫙 느끼면서 밀고 가는데, 기차 바퀴 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의 단단한 우레탄 고무를 쫙 감아놓은 거야. 그러면 기차 레일은 쇠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단 말이에요. 코너가 나오든 직선 구간이든 레일이 깔려 있는데 한 채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거기에 기차 바퀴에 굉장히 고급진 우레탄 고무를 딱 감아놨으니까 쫙 돌리면은 양쪽 다 레일에도 고무를 다 깔고 바퀴에도 고무를 갈면 뭔가 물컹하게 느낌이 상쇄되겠죠. 근데 레일은 쇠야. 근데 쇠 바퀴에 얇은 단단한 고급진 고무 우레탄을 감아놨으니까 이 느낌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진동이나 쇠와 쇠가 닿는 느낌은 딱 걸러지면서 쫙 그 느낌을 느끼면서 쫙 가는 거야. 바퀴를 손으로 쫙 밀면. 그리고 코너가 나면 그걸 쫙 타고 간단 말이야. 아주 정확해. 그러면서 레일에서 느껴지는, 레일에 혹시라도 생기는 조그만 흠이라든가 같은 게 다 느껴지면서 고무가 그거를 미세하게 걸러내면서 정확하게 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BMW의 스티어링과 이 세팅값에서 주는 주행 느낌이에요. 그 외에 현재 이 차는 이 버튼류도 싹 다 복원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버튼류도 좋고, 핸들도 이 차주분이 요 핸들 고무만 싹 장인으로 한 땀 한 땀 꼬매주는 장인이 막시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꼬매줬다 그러더라고. 계기판에 오류도 하나도 없고, 요 정도면 사실 나는 이 차주분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주분도 언젠가는 질릴 거예요, 이 차에 대해서. 하지만 차주분은 아직까지는 올드카에 있어서만큼 크게 학을 저는 옛날에 올드카 903 포르쉐 때문에 학을 띈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올드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차주분은 아직까지 이 차의 재미를 느끼고,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정도 이 차를 계속 꾸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미는데 나는 이제 꼬시진 않을 건데 브레이크만큼은 꼭 수리를 하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딱 끝난 상태에서 이 차주분이 이제 이 차에 딱 질리면 내가 이 차를 인수하려고요. 저는 이 차를 너무 좋아해. 저는 이 차 인수하면 이제 램프도 바꾸고 할 건데, 차주분, 이 차 이제 한 1, 2년 재밌게 타시다가 질리면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꼭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주분이 차를 정비하면서 드린 그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인정해 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중고차 알아가기는 장비를 제가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마이크도 사실 이렇게 와이어리스 쓰지 않고 요 마이크 쓰거든요, 고프로로. 해서 화질이나 음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차를 타는 매력이고, 이 차의 레트로 감성, 이 약간 클래식한 감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무튼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재미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설프지만 앞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좋은 영상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보스와 노사장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